연산군과 간신의 최후. 저것은 누구의 글씨요?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던 연산군이 눈을 가느랗게 뜨고 병풍에 씌어진 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간 여흥에 취해 있던 임사웅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내 진작 저 병풍을 치웠어야 하는데. 연산군은 천천히 병풍에 쓰인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순 임금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는 절로 태평해지는 것을 어찌하여 진시황제는 백성을 괴롭히는가. 나라 안에 일어나는 화는 모르고 공연히 오랑캐만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네. 병풍의 길은 임사웅의 아들 희재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임사웅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이들 중 둘은 임사웅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왕실의 공주나 옹주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희재를 제외한 아들 셋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아비를 닮아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폐륜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넷째 아들 승재는 어느 대감의 첩을 빼앗아 연산군에게 바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희재만은 자신의 아비와 달리 소신 있는 선비의 길을 가며 연산군의 횡포를 가차없이 비판하고 나여 일찍이 귀양살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희재는 문장이 탁월하고 글씨 또한 잘 썼는데 지금의 연산군이 보고 있는 병풍의 글씨도 희재가 직접 쓴 것이었지요. 임사웅은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입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오? 대감이 쓴 것이오? 아니옵니다. 실은 소신의 자식 희재가 쓴 것이옵니다. 대감의 아들이 글솜씨는 둘째치더라도 내용이 영 거슬리는구려. 이는 분명 과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오. 연산군은 술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불경스러운 자식을 그대로 두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전하. 그렇지 않아도 저 역시 그 놈이 탐탁지 않아 조만간 불러다 경을 칠 작정이었사옵니다. 공의 생각이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지. 내 친히 그 놈의 목을 베어주리다. 어서 당장 그 놈을 잡아오시오. 예, 전하. 임사웅은 연산군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즉시 아들을 잡아 대령하였지요. 연산군은 임희재를 단칼에 베어 죽였습니다. 눈앞에서 자식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출세욕에 눈이 먼 임사웅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점점 세도가 높아진 임사웅은 그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조정의 중신들과 선왕의 후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계략을 세웠지요. 그날도 연산군은 어김없이 임사웅의 집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유난히도 모후 생각이 간절하옵니다. 아마도 전하께서 모후를 많이 닮아 그러한 모양이옵니다. 임사웅은 연산군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라오, 과인이 어마마마를 그리 많이 닮았소. 하지만 듣자 하니 어마마마는 방자하고 교만한 데다 투기까지 심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런 일까지 당한 것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모후께서는 정숙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일이 그리 된 것은 모두 다 모함을 받아서이옵니다. 임사웅이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모함이라니 과인이 모르는 일이 있단 말이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모우께서 사사를 받게 되신 것은 어서 말해보시오. 어서. 임사홍이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자 연산군은 다급하게 재촉하였습니다. 실은 선왕의 총애를 받던 엄귀인과 정귀인 때문이옵니다. 무엇이라? 그럼 그들이 내 어머니를 모함했단 말이오? 황공하옵니다만 그러한 줄 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패비를 적극 추정하던 자들이 아직도 조정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어찌 황망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연산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 어찌 그것들을 살려두겠소? 당장 그것들을 쳐 죽이리다. 대감은 모의 패비를 찬성한 놈들의 이름을 한 놈도 빼지 말고 적어 올리시오. 임사홍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임사홍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살생부를 연산군에게 바쳤고 조정에는 한 차례 피바람이 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갑자 사화이지요. 연산군은 우선 엄귀인과 정귀인을 자신이 직접 잔인하게 때려 죽이고 정귀인의 소출들마저 귀양을 보낸 후 사약을 내려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패비를 찬성한 중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부관 참사하였으며 그 가족들도 죽이거나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연산군과 임사홍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마침내 반정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연산군 12년 반정 세력은 대궐을 장악하고 성종의 둘째 부인인 정현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을 옹립하였으니 이것이 중종 반정이지요. 이로써 연산군의 폭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당한 뒤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요. 또한 자신의 아들과 수많은 인명을 일시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임사홍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화살 맞은 다리. 옛날 한 왕자가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왕자는 툭하면 왕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만 챙기시는군요. 나라를 위해 고생한 사람은 전대 말이지요. 왕자의 친어머니가 죽자 왕은 새 왕비를 맞았습니다. 왕은 새 왕비를 아낀 나머지 왕자와 왕자 형제들을 무시하고 새 왕비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만 챙겼습니다. 왕자는 참지 못하였어요. 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녀석 성격이 불같아서 한 나라의 왕인 나한테도 대를 드는데 나중에 누굴 해칠지 모르지. 왕은 새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세자 자리에 앉혀 버렸습니다. 일찌감치 왕의 자리를 물려주어 왕자의 길을 누리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왕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군사를 앞세워 새 어머니의 아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우는가 싶더니 결국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상왕이 된 왕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상왕이란 살아서 왕위를 물려준 임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저놈이 절대 옥새를 넘겨주지 않겠다. 옥새는 왕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으로 옥새가 없으면 진짜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상왕은 임금에게 옥새를 주지 않으려고 아예 멀리 떠나버렸지요. 새로 왕이 된 임금은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임금은 상왕과 화해하기 위하여 당장 차사를 뽑았지요. 차사는 임금을 대신해 일을 하는 벼슬아치입니다.
임금은 차사를 시켜 상왕에게 용서를 빌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상왕은 임금이 보내는 차사를 없앴습니다. 임금은 상왕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차사를 보내었지요. 하지만 상왕은 차사가 오는 족족 없애버렸습니다. 궁에서는 더 이상 차사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임금은 끙끙 속병을 앓다가 드러 누워 버렸습니다. 저를 차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누군가가 차사로 나가겠다며 나섰지요. 상왕께서는 본디 성정이 어진 분이십니다. 설마 중마고우를 해치시겠습니까? 차사로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상왕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임금은 너무 고마웠지요. 당장 상왕의 친구를 차사로 임명하여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상왕에게 가는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차사가 상왕에게 가면서 어미 말과 망아지 한 마리씩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차사는 길을 재촉하여 상왕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차사는 망아지를 문 앞에 메어두고 어미 말만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놀란 사람은 상왕이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상왕은 버선 발로 내려와 차사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상왕은 모처럼 만난 친구가 반가워 임금이 보낸 차사라는 생각도 잊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끙끙거리는 짐승 소리가 들리자 차사의 손에 고삐를 잡힌 어미 말이 안절부절 못하며 울어대었지요. 발버둥을 치며 울어대는 통에 고삐를 제대로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상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지요. 이 말이 어찌 우는 겐가? 저 밖에서 나는 소리는 또 무엇이고? 젖먹이 제 새끼를 밖에 두어 이리 우는 것입니다. 새끼를 밖에 둬? 왜 그러는가? 그럼 새끼와 같이 메어두면 될 것을. 차사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이 말도 나라의 사정을 아는지라.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못 만다는 나라의 사정을 이 말도 아는지라. 마지못해 제 자식과 헤어진 것입니다. 상황은 아차했습니다. 듣고 보니 어미 말과 망아지는 자신과 아들인 임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가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고개가 숙여졌지요. 상황이 차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장기나 한판 두며 밤새 이야기나 나눔세. 차사는 상황과 밤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황과 임금이 화해한다면 나라에 더 큰 경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다음날 차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서둘러 이 기쁜 소식을 임금에게 전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때 상왕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상왕의 신하들이 앞 다투어 나섰지요. 차사는 모두 죽이기로 한 규정을 어기시면 아니되옵니다. 신하들은 상왕에게 원칙을 지키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나라의 큰 뜻을 저버리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지금 임금은 무력으로 형제의 자리를 뺏은 것이옵니다. 자리를 빼앗긴 아드님을 잊으셨습니까? 상왕은 살려달라 애원하며 쫓겨나던 새 왕비의 어린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차사를 살려보내지 않기로 한 건 내가 만든 법이지.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어길 수 없는 노릇이다. 차사를 뒤따라가 죽이거라. 그러나 이미 배에 올랐다면 살려서 보내도록 하라.
상황은 괴로웠습니다. 상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신하들은 득달같이 차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신하들은 상황의 아들인 임금이 미웠습니다. 자신들이 궁궐에 있는 한양에 살지 못하고 상황이 있는 촌 구석에 사는 게 모두 임금 탓이라 여겼지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차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 나루에 닿았습니다.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어 뛰어가 얼른 한 발을 올렸지요. 그때 저기다. 뒤쫓아온 병사들이 차사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수많은 화살이 차사에게 쏟아졌지요. 차사는 피를 흘리며 강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한쪽 발이 배에 오르지 않았으니 배를 탄 것이 아니라 하여 화살을 쏘았던 것입니다. 차사의 소문은 온 나라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임금은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며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하였지요. 차사가 죽은 지 사흘 뒤 신하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왔습니다. 전하, 지금 상황 마마께서 이리로 오신답니다. 뭐라? 상황 마마께서 곧 이곳 한양에 도착하신다옵니다. 상황 마마께서는 친구가 죽은 뒤 무척 괴로워하셨다는 소문이 옵니다.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뿌리치시고 이리로 오신다니 이보다 큰 경사는 없을 듯하옵니다. 임금은 입이 한박 벌어졌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상황을 맞을 준비로 잔치집처럼 들썩였어요. 임금은 조용히 상궁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화살을 내오너라. 잠시 뒤 상궁은 화려한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임금에게 바쳤지요. 임금은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속에는 오래된 화살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화살은 임금이 어렸을 적 상왕에게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화살대에는 상왕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화살을 어루만지며 노래를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임금은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요. 그리고 임금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아버지도 형제들 가운데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임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을 마중 가야겠다. 서둘러 행차를 준비하라. 상황이 도착하기로 한 강가는 흥겨운 풍악이 울리고 구경 나온 백성들로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임금의 화해를 자기 일인 양 기뻐하였지요. 상황이 곧 다리를 건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다리로 내려갈 준비를 하였지요. 그때 신하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웬 것이냐? 위험하오니 만약을 대비하셔서. 신하가 내민 것은 갑옷이었습니다. 상황이 임금에게 활을 쏠 수 있으니 골룡포 속에 갑옷을 입어 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임금은 벌컥 화를 내었어요. 아바마마께서 내게 활을 쏘신다니 저리 치우지 못할까? 신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갑옷을 물릴 수는 없사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신하는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상왕께서 납신다. 상왕께서 납셔. 드디어 다리 건너편에 상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신하가 들고 있던 갑옷은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한 발 한 발 움직여 다리에 올라섰습니다. 반대편 상왕도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였지요. 백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임금과 상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활이 날아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의 일이었지요. 전하! 무장한 병사들이 임금을 둘러쌌습니다. 화살 하나가 임금 바로 옆 다리 위에 치장해 놓은 기둥에 꽂혔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상황이었지요. 갑옷을 바쳤던 신하는 정신이 빠진 듯 허둥거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하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 상황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시 화살을 쏘았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임금은 이제 끝이구나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용서를 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지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멎은 듯 하였습니다. 상황이 쏜 두 번째 화살도 임금의 가슴이 아닌 다리 위 기둥에 꽂혔습니다. 임금은 다시 걷기 시작하였지요. 한 걸음 두 걸음 임금은 상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둥에 꽂힌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꽂힌 듯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도 알 것 같았지요. 임금의 아버지는 촉 없는 화살로도 바위를 깨는 명궁 중에 명궁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자신을 못 맞출 리 없었습니다. 기둥이 많다 한들 아버지가 쏜 화살이 빗나갈 리 없었지요. 임금은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기둥을 쏜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것은 무사였던 아버지 방식의 용서였습니다. 상황 앞에 다가간 임금은 무릎을 꿇었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바마마. 어느새 상황의 눈에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는 분명 네 가슴을 겨누었다. 하지만 화살이 저절로 너를 비껴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지. 상황은 임금에게 옥새를 건네주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백성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한꺼번에 만세를 외치며 얼싸안았습니다. 임금이 엎드려 상황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상황이 임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지요. 저 화살이 아비의 마음이다. 부디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상황은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오르더니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임금이 붙잡을 사이도 없이 상황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 옛날 어느 고을에 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수백 마지기 논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고 동생은 형네 논들 틈에 끼어 있는 논 겨우 서마지기밖에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동생은 막내 아들을 장가들여 새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이라고 와서 보니 식구는 10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농사라고는 겨우 논 서마지기뿐이라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농사지어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았지요. 아버님, 논을 팔아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장사가 농사보다 낫겠지. 네가 좋은 궁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새 며느리는 판자에다 이 논 서마지기를 팔겠습니다. 사고 싶은 분은 연락 바랍니다. 라고 써서 논 가운데다 꽂아 놓았습니다. 형이 논을 돌아보러 나왔다가 이 팻말을 보았지요. 형은 곧바로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아, 어쩌려고 단 하나뿐인 논을 팔려고 하니? 형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농사지어 이 많은 식구 입에 풀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침 새 며느리가
장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논을 내놓았습니다. 수백 마지기 논을 가지고 있는 형도 욕심이 끝이 없었나 봅니다. 자기 논 사이에 끼어 있는 동생네 논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동생아, 정 그럴 생각이라면 나에게 팔게나. 형님,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는 한 마지기에 벼 20섬씩 쳐서 벼 60섬에 흥정을 마쳤습니다. 동생아, 내가 인부들을 시켜 논값을 지워 보낼 테니 그리 알게나. 형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벼 60섬을 사람들을 동원해 지게에 지워 보냈습니다. 마당에 쌓인 벼섬을 헤아리던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님, 이럴 수가 있는지요. 이 벼는 3년 묵은 것인지 5년 묵은 것인지 쥐가 다 까먹고 좀이 다 먹고 그래서 겨와 쭉정이만 남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식구들이 벼섬을 풀어헤치고 쏟아보니 정말 겨와 쭉정이만 남아있고 쌀알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욕심쟁이 형이 가만히 수만 채워서 보낸 것이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우리는 이제 폭삭 망했구나. 걱정 마셔요. 제가 이 일을 잘 처리할 터이니 아버님은 모른 척하고 보고만 계십시오. 새 며느리는 남편에게 서방님, 제 부탁 하나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모르지만 헝클어진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들어주겠소. 오늘 안으로 구렁이 한 마리만 잡아다 주십시오. 죽이지 마시고 산채로 잡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정이 다급한 판이라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산에 가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왔습니다. 새 며느리는 그 구렁이를 쌓아놓은 벼섬 가운데에서 맨 꼭대기 벼섬 속에 넣어 두었지요. 그리고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일 잔치를 벌인다며 온 동네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큰 집 식구들이 와서 보니 자기 집에서 보낸 벼섬이 아직 마당에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맨 꼭대기 벼섬이 꿈틀꿈틀 하는 게 이상하였습니다. 형님이 새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가, 저 벼섬이 어째서 꿈틀꿈틀 하느냐? 큰아버님네 업이 저희 집으로 온 모양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집집마다 집을 지키는 구렁이가 한 마리씩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망하려면 업이 먼저 집을 떠난다고 믿었지요. 자기 집 업이 동생네로 왔으니 이거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집 업이 이리 왔을꼬? 아가, 그 업은 우리 것이니 도로 돌려다오. 큰아버님도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이미 저희 집으로 왔으니 저희 업이지요. 그게 어떻게 큰아버님네 업입니까? 그건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논값을 벼로 준다고 했지 업으로 준다고는 안 했다. 벼 한 섬을 더 가져올 터이니 바꾸어다오. 바꾸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업을 나에게 팔려무나 벼 10섬을 주겠다. 싫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될 터인데 왜 팝니까? 그럼 벼 100섬을 줄 터이니 팔려무나. 싫습니다. 그럼 너희 논 서마지기를 돌려줄 터이니 저 업을 돌려다오. 싫습니다. 그럼 논 10마지기를 줄 터이니 팔려무나. 그것도 싫습니다.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업이 집에서 나가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것보다는
살림의 반이라도 떼어주고 다시 찾아온다면 그까짓 반 살림이야 금방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 우리 논 가운데에서 제일 기름진 저수지 및 백마지기하고 너희 논 서마지기도 돌려줄 터이니 저 업을 나에게 팔거라. 새 며느리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큰 아버님께서 정 그리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 모이신 동네 어른들이 다 들으신 바이니 증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접을 잘 받은 터라 틀림없이 증인이 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형은 꼼짝없이 아까운 논 백마지기와 새로 산 서마지기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형은 구렁이가 든 벼섬을 지고 집으로 돌아와 곳간에 넣어 두었습니다. 벼섬 안에 갇힌 구렁이는 숨이 막혀 죽고 말았지요. 형은 재산을 반이나 동생네에게 떼준 것이 아깝고 억울하여 그만 화병이 났습니다. 동생네는 백마지기 농사를 잘 지어 해마다 땅을 늘렸지요. 3년이 지난 뒤 동생네는 수백 마지기 땅을 가진 부자가 되었고 형네는 자꾸 땅을 팔아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어느 날 음식을 한 짐 해 가지고 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버님, 제가 큰아버님을 속였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큰아버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달린 논값을 쭉정이로 주신 것은 너무 과하신 처사였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 양심이 그렇게 나빴으니 오늘날 병에도 걸리고 살림도 망한 것이 아니겠니? 큰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 우리도 이제는 논이 몇 곱절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으니 큰아버님께 받았던 논 백마지기는 돌려드리겠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너는 참 훌륭한 며느리다. 두 집 다 살려내고 이 큰애비 마음도 회개시키고 네 은공을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냐. 형의 병은 그날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우애는 깊어졌고 두 형제의 살림도 날로 불어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 집터. 옛날 전라도 어느 곳에 도깨비 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 터에다 집을 지으면 천석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한 사람이 도깨비 터를 사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만 집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밤새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터를 사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집이 홀라당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밤새 기둥 뿌리만 남기고 죄다 내려앉아 버렸지요. 그 뒤로도 그 터에 집을 지으면 짓는 족족 하룻밤새 홀라당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집을 지었다 하면 밤새 기둥 뿌리만 남기고 죄다 폭삭 내려앉는단 말이지요. 그러니 누가 그 터에 집을 지으려고 했겠어요? 아무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시동생 하나 있다는 게 둘도 없는 망나니여서 살림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애써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노름으로 날리고 애써 농사지어 놓으면 술값으로 날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머니네 집 문서까지 팔아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도깨비 터에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사려니 돈이 없었지요. 집을 짓는 족족 허물어진다고 아예 값도 없는 도깨비 터를 공짜로 얻어다가 제 힘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기둥을 박고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은 다음 흙으로 벽을 바르고 지프로 엮어서 지붕을 이었지요. 그랬더니 오막살이긴 해도 제법 근사한 집이 되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에 집을 지은 사람 치고 이틀 밤을 넘긴 사람이 없었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집이 허물어져 버리니 그렇습니다. 이 집도 가만두면 허물어져 버릴 테지. 이건 분명히 도깨비 장난일 것이야. 오늘은 내가 잠을 안 자고 집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밤 잠을 안 자고 집을 지켰습니다. 온 집 구석구석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방 한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이 으슥해지니 구들장이 들썩들썩 마루장이 쿵덕쿵덕 하더니 도깨비들이 떼거지로 여기저기서 막 나왔지요. 그렇게 떼거지로 나와서는 야, 어떤 놈이 우리 터에 또 집을 지었어. 얘들아, 이 집구석 모두 헐어버리자. 그러는걸. 이놈들, 너희들은 무슨 심술로 남의 집을 헐려고 하는 것이야? 하면서 온 집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지요. 그랬더니 도깨비들도 지지 않고 너야말로 무슨 심술로 남의 터에다 집을 짓느냐? 하고 맛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터는 너희 터인지 몰라도 집은 내가 지은 집이야. 하고 도깨비들은 도깨비들대로 집은 네가 지은 집인지 몰라도 터는 우리 터지. 하면서 옥신각신 티격태격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다투어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한쪽은 내 집이라고 하고 한쪽은 우리 터라고 우기는데 양쪽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새벽녘까지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지는 쪽이 물러나기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럼 그러자고 하였지요. 먼저 도깨비들이 문제를 내는데 돌 붙여 냉가슴 앓는 데에는 무슨 약을 쓰면 낫는가 하였지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대뜸 받아서 그거야 잉어뿔을 고아 먹이면 낫지 하였습니다. 에? 잉어에 무슨 뿔이 있어? 그럼 돌부처가 무슨 냉가슴을 알아? 이렇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아주머니가 문제를 내는데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도깨비들이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긴 것이지요. 도깨비들은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주 잘 살았지요. 살림을 거덜내는 시동생도 다시 안 나타나니 살림도 일구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아주머니가 낸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지요. 아기 때는 4발로 기다가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걸으니 3발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여인.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친척 집에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산 속에서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집에서는 처자가 굶어 죽게 되고 날은 저물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더욱이 그 산은 구렁이가 있어 혼자 무사히 넘어간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무섭긴 하였으나 가족들 때문에 용기를 내어 넘을 결심을 하였지요. 어느 만큼 산속으로 들어가니 넓은 바위가 있어 거기서 잠시 쉬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웃으면서 다가왔지요. 이 산을 혼자 넘으시려 하십니까? 저 고개만 하나 넘으면 우리 집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기다리시면 사람들이 모일 테니 여럿이 함께 넘어가요. 배도 고팠던 참이라 그는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먼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가느라고 그곳이 굴 속인지도 모르고 얼만큼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집 같은 것이 있고 방 안에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서 들어가 앉으라고 하였지요. 얼마 후 밥상을 차려다 준 것을 보니 사람 손톱이 나왔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용기를 내서 무슨 고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갑자기 무서운 눈초리가 되어서 나는 본래 이 굴 속에서 사는 구렁이인데 지금까지 99명을 잡아먹었지. 너 하나만 잡아먹으면 난 하늘로 올라가니 순순히 네 몸을 바치거라. 이 남자는 저 산 너머에 처자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고개만 흔들었지요. 그는 그럼 몸을 바치겠으니 집안 식구나 한번 보고 오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잡아먹고 말겠다고 하였지요. 그 사람은 그곳을 나오면서 그 여자에게 싫어하는 것을 피할 것이니 무엇을 가장 싫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담뱃진이 가장 싫다고 대답하고는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였지요. 다음 날 오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동네 사람들이 담뱃진을 모조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렁이가 있는 굴로 들어가며 담뱃진을 조금씩 뿌려 놓았지요. 구렁이는 약속대로 와 주었다고 좋아하면서 덤벼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줌이 마렵다고 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휙 돌아서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구렁이가 되어 따라왔지요. 그러나 얼마 쫓아오더니 담뱃짐 때문에 더 오질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집에 웅크리고 앉아 후원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구렁이가 돈을 한 보따리 갖다 놓고 손살같이 달아나 버렸지요. 그 돈은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쌓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갖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량을 잊지 못한 소위. 저기 소위가 간다. 논에서 일하던 동네 총각들이 허리를 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위 신랑 될 놈은 무지무지 좋겠네. 총각들은 저마다 환한 웃음을 머금고 바구니를 끼고 가는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총각들은 그저 싱글벙글 하였지요. 소희는 딱히 누구의 애인이 아니라 동네 총각 모두의 애인 같았답니다. 소희는 얼굴을 붉히며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산나무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장당의 딸 소희는 11명 남매의 맏이었습니다.
집안일이나 동생들 치닥거리는 모두 소희의 몫이었지요.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 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반찬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나물과 쑥을 캐러 다니곤 하였지요. 그날도 소희는 산 나물을 바구니 가득해 담아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소희가 산 비탈에서 고갯길로 나온 순간 무언가가 후다닥 뛰어나왔답니다. 살려주세요. 느닷없이 산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노루였지요. 그런데 노루의 다리에 화살이 꽂혀 있지 뭐예요. 얼마나 아플까? 착한 소희는 화살을 뽑고 치마를 찢어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노루는 고개를 까닥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간 더 내려오던 소희는 이번엔 사람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덩이에 한 젊은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고 어깨에는 활통이 달려 있었지요. 화살을 보니 바로 노루의 다리에 박혔던 활이었어요. 이걸 잡고 올라오세요. 소희는 칡 넝쿨을 끊어다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다리를 삐고 무릎이 깨진 그에게 소희는 다시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고맙소 낭자. 낭자가 아니었다면 큰 변을 당할 뻔하였소. 박도령이란 젊은이가 한숨 돌리고 웃으며 말하였어요. 그는 자신이 서울에 사는 정승 대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박도령의 상처가 채 낫기 전에 겨울이 닥쳤고 거기는 깊은 산골이라 봄이 올 때까지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희는 늠름한 박도령에게 사랑을 느꼈지요. 박도령도 이슬 머금은 꽃 같은 소희를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희와 박도령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행복했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짧았습니다. 겨울이 한참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느덧 눈이 녹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개나리가 핀 것입니다. 어느덧 박도령의 상처도 다 나았지요. 박도령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을에 꼭 다시 와서 낭자를 데리고 가겠소. 박도령은 소희를 꼭 끌어안고 말하였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먼 고갯마루까지 따라간 소희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웃음을 보였지요. 그 후로 소희는 가을만 기다렸습니다. 긴긴 여름이 지나고 이윽고 산에는 단풍이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옷을 갈아입었지요. 하지만 그 후로도 박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가을엔 오시겠지. 마침내 눈이 내리자 소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몇 번이 더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소희의 그리움은 날로 깊어졌지요. 박도령이 떠나간 고갯마루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다가 사슴처럼 목이 길어졌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산신령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신령님, 박도령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바스락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아니 넌 언젠가 소희가 구해주었던 노루였지요. 노루는 소희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깊고 맑은 눈동자로 극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노란 구슬 3개가 담겼는데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답니다. 소인은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첫 번째 소원을 빌었지요. 오랫동안 누워 계신 어머니를 낫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빌자마자 소희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거뜬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입에 물었던 구슬은 어느새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소희는 다시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박도령 집이 보였지요. 소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곧 박도령의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소희는 너무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도령이 어여쁜 아내와 아들과 딸과 더불어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참으로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눈물을 머금고 세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네 가정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소희는 자신의 행복은 덮어둔 채 박도령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희는 박도령을 잊지 못하였어요. 틈만 나면 산으로 가서 박도령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던 소희는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지요. 박도령 생각에 헛발을 디딘 것입니다. 얼마 후 소희가 죽은 언덕 아래에는 작고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보라색 꽃잎에 노란 구슬 같은 꽃가루가 담긴 꽃이었습니다. 백두산의 전설.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 되는 사람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부락을 이루어 농사와 사냥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어두워지면 들어와 잠자리에 드는 순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즐거울 때에는 한데 모여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겼고 겨울이면 사냥하여 새 짐승을 잡았지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백두산 너머에서 심술 긋고 욕심 많은 추장 한 사람이 부하 수십 명을 거느리고 평화로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힘도 장사인 데다가 성격이 포악한 그는 농사 짓고 사냥하여 살아갈 방도는 차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씨 고운 이곳 주민들은 뜻하지 않은 침입자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매를 맞으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지요.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서 고통과 한숨이 흘러나왔답니다. 그들은 이 침입자에게 백둥보라는 별명을 붙였지요. 그자가 천성이 흉악하고 욕심이 많으며 심술궂기 때문에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백둥보는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거두어 갔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 갔지요. 힘없는 주민들은 힘을 합쳐 대항할 줄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하면서 백두산을 향하여 백둥보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덕분인지 백두산이 폭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고 붉은 화염이 하늘을 치솟더니 터져나온 용암이 내를 이루며 초목을 태우면서 흘러내렸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달아나고
가축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천지개벽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란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 재와 티끌이 그치고 바람도 잠잠해지며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꼭 죽는 줄만 알았던 주민들은 그제 안도의 숨을 쉬며 자기들이 살던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백두산에서 100열이나 되는 먼 곳까지 재와 돌이 길이 넘치도록 쌓였지요. 죽은 사람과 재 속에 파묻힌 가축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난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넋을 잃고 어찌할 줄 몰랐지요. 그러나 갖은 포악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백둥보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백둥보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백두산 북쪽으로 도망을 쳤지요. 이것을 주민들은 큰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이 그놈에게 천벌을 내리려고 천지개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엄청난 재난을 당한 주민들이었지만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서 집을 짓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 전과 같은 마을로 복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마을에는 또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백둥보와 같은 악한 이는 그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